자, 우리가 흔히 염색체라고 표현을 하고 염색체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요렇게 많이 그립니다. 여러분들도 제일 많이 본 염색체의 형태가 이걸 거예요. 그치? 우리 중학교 교과서부터 그냥 고등학교 교과서들까지도 전부 다 염색체는 요런 형태로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요 가운데 이 동그라미는 원래 염색체한테 있지는 않고요. 원래 염색체는 그냥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가운데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생김새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동그라미를 따로 그려서 표현해 주는 게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염색체 그림 50도가 되는 거예요. 요 동그라미를 우리는 동원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염색체에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동원체는 없는 거지. 그냥 대충 가운데 어디매쯤이 동원체가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가운데 저렇게 동원체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자, 동원체를 기준으로 위아래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가 되는 게 기본적인 염색체가 되는데, 염색체는 뭐가 염색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어떤 게 응축되어서 염색체가 된 거죠? 그쵸? 염색사라고 하는 게 응축된 겁니다. 그래서 염색사가 응축되면서 염색체가 되면 되는 건데, 근데 염색사는 뭐냐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실처럼 쭉 풀려 있어요. 그럼 그게 염색체로 응축될 때 어떻게 응축되냐면 진짜 이 실을 이렇게 그냥 뭉쳐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면 염색체 형태인 거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뭉쳤다라고 생각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원래는 이런 느낌보다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염색사가 실이 있으면 그 실을 진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 모양이 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뭉쳐갖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 가 원래는 좀 더 맞는 말이긴 한데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중요한 건 염색사가 응축돼서 염색체가 됐다는 사실인데, 근데 염색체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사람의 DNA는 서로 다 다를 거예요.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서로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유전 정보, 유전자는 서로 다 다를지언정 염색체는 다 똑같은 염색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염색사가 어떻게 염색체로 응축될지는 원래부터 결정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염색사를 이루는 기본 구조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 뉴클레오솜은 염색사가 이렇게 쭉 긴 실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그냥 실로 쭉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단백질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그냥 단백질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염색사가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단백질이 있으면 이 단백질을 몇 번 이렇게 감은 다음에 진행이 되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있는 단백질에 이렇게 염색사가 감고 진행하는 형태가, DNA가 감고 진행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들이 서로 중간중간에 계속 있으니까 이 단백질들이 서로 붙으면서 이렇게 염색체로 응축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 단위 하나를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때 들어있는 이 단백질을 뭐라고 불러? 그렇죠.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부르죠. 히스톤 단백질과 그 히스톤 단백질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DNA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뉴클레오솜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염색사, 염색체.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렇죠? 근데 히스톤 단백질은 뭘로 되어 있겠어?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결합으로? 펩타이드 결합으로. 그러면 DNA 쪽은 뭘로 되어 있어요?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겠죠. 뉴클레오타이드 뭐예요? 인상당 염기. 우리 1학년 때 다뤘던 그거.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도 당연히 알긴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개념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형태의 염색체를 실제로 볼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게 되는 염색체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죠.
자,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 얘는 뭐예요? 염색체가 두 개인 건가? 는 아닙니다. 얘도 똑같이 그냥 얘도 염색체고 그냥 얘도 염색체인 거예요. 그럼 얘와 얘의 차이는 뭡니까? 왜 우리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거는 볼 수 없고 이렇게 생긴 건 볼 수 있냐? 라는 거랑도 연결될 거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이 둘의 차이가 뭘까? 그냥 이파리가 더 여러 장이다가 일단 보이는 눈에 보이는 차이인 건데 왜 이파리가 여러 장이 됐냐면 이 염색체가 어떤 상태의 염색체냐? 복제된 상태의 염색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요 염색체를 이 염색체로 바꾸는 과정이 있다고 해봅시다. 원래는 이 염색체를 이 염색체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그냥 대충 바꾼다고 치면은 요 이파리를 여기 그대로 요 이파리가 요 이파리인 거고 얘를 복제해서 옆에 한 장 더 만들어 놓는 게 되는 거죠. 요 아래쪽 이파리도 마찬가지로 복제해서 한 장 더 옆에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요 가운데 있는 게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옆에 막대기가 있으면 그 막대기를 정확하게 복제해서 옆에다가 하나 더 붙여 놓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는 복제된 상태의 염색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게 요쪽하고 요쪽이 서로 복제된 관계라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복제되었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유전자와 여기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완벽하게 어때야 돼요? 동일한 유전자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후에 다루게 되다 보면은 뭐 라지 A, 스몰 a니, 라지 A, 라지 A니, 스몰 A, 스몰 A니, 뭐 라지 T, 라지 T니, 라지 T, 스몰 T니, 스몰 T, 스몰 T니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계속 얘기하게 될 거잖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이쪽 염색체의 요 자리에 라지 T가 있다고 한다면 이 염색체 요 자리에 요쪽에 요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무조건 라지 T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제한 거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게 그냥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를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흔히 보는 염색체 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염색체는 이렇게 복제된 상태를 갖게 되는데 자, 요 염색체가 있으면 우리 몸의 염색체를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우리 몸에는 얘랑 어떤 염색체가 꼭 있어야 돼요? 완전히 똑같이 생긴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안 생겨 보이겠지만 그냥 제 그림 이슈예요. 똑같이 봐주세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염색체가 꼭 있어야 돼. 우리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불러? 그렇죠. 상동 염색체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상동 염색체 관계에 놓여져 있는 염색체는 자, 사람의 염색체 몇 개게? 여러분들 이건 외워서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몰랐다면 이제라도 외워야 돼. 46개입니다. 그럼 사람이 염색체를 46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46개의 염색체는 무조건 23쌍의 상동 염색체 관계를 이루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46개 염색체를 확인해 보면 두 개씩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모두 23쌍의 상동 염색체 관계에 놓여진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맞거든. 근데 사람은 모두 23쌍의 상동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은 원래는 틀립니다. 물론 이거는 학교마다 틀리게 할지 맞게 할지가 갈려요. 왜냐면 이걸 여기까지 깊게 들어갈 거냐 아니냐의 문제라서. 왜냐면 사실 남자는 상동 염색체가 22쌍밖에 없습니다. 왜? 자, 우리가 염색체를 보면 그쵸? 염색체에는 성별과 관련이 없는 염색체인 상염색체가 있고 성별과 관련이 있는 성염색체가 있습니다. 상염색체는 46개 중에 44개가 되는 거고 성염색체는 2개가 되죠. 그때 상염색체 44개는 남자든 여자든 완벽하게 똑같아요. 염색체 겉으로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 염색체의 형태나 개수, 색은 어차피 없구나. 개수, 형태, 크기 뭐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근데 뒤에 염색체, 성염색체 같은 경우엔 우리가 여자는 뭐라고 해? XX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자의 경우에는 성염색체 2개가 다 X이기 때문에 어때? 상동염색체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남자의 경우에는 XY이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상동염색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상동염색체 관계에는 놓여져 있습니다. 상동염색체처럼 행동합니다. 요거는 후에 그 세포 분열 얘기하면서도 그렇고 계속 한 번씩 좀 무슨 얘기인지 더 이것저것 다루게 될 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일단 23쌍의 상동염색체 관계를 갖는다라고 해봅시다. 그냥 23쌍의 상동염색체 이렇게만 얘기해 봤을 때 자, 이때 여기에 들어있는 알파벳은 뭐가 될까요? 모르죠? 근데 당연히 그냥 저것만 보고는 몰라요. 근데 적어도 뭐긴 해야 돼? T랑 관련돼 있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를 또 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게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대립 유전자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형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야 되고요. 또 그럼 대립 형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용어를 먼저 또 잡고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 형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우리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겉으로 보이게 되는 각각의 요소들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형질을 몇 가지 짚어보면 앞에서도 배웠지만 앞으로 다루게 될 유전적으로 다루게 될 형질 몇 가지 짚어보면은 뭐 머리카락이 곱슬인지 직모인지 이런 것도 이제 형질이 되는 거죠. 누군가한테는 직모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직모가 나타날 거고 누군가는 곱슬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곱슬이 나타날 거고 뭐 아니면 외커플인지 쌍커플인지 이것도 쌍커플 외커플은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형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엄청나게 여러 개의 수만 가지의 형질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형질에서 우리가 방금 얘기할 때 본능적으로 약간 습관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딱 한 쌍씩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쌍꺼풀하고 외꺼풀은 공존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쌍꺼풀이면 쌍꺼풀이고 외꺼풀은 외꺼풀이에요. 아 선생님 저는 한쪽은 외꺼풀이고 한쪽은 쌍꺼풀인데요. 이러면은 그냥 한쪽에 쌍꺼풀이 덜 생긴 거야. 보통 그러면 자라다 보면 생기거나 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형질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랬을 땐 이 형질 중에 하나가 발현이 되면 나머지 하나는 발현되지 못하는 형태를 갖는 게 대부분의 유전 현상입니다. 이런 식의 형질을 우린 대립 형질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대립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쪽이 나타나면 한쪽은 숨고 한쪽이 나타나면 반대쪽은 숨는 거죠. 이런 형태의 형질을 대립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중학교 때도 그래 왔고 지금도 그런데 대립 형질, 각각의 대립 형질마다 알파벳을 따로 매겨주게 됐어. 왜냐면 실제로 대립 형질이 존재한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유전 현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게 맞냐면 각각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따로 존재하는 거고 그 유전자가 나한테 어떻게 들어있고 그래서 그 어떻게 들어있는 게 어떻게 발현되느냐가 최종 형질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립 형질 각각에 대해서 알파벳을 만들어주는 걸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저 라지 T, 스몰 T 얘기를 할 때 자, 라지 T 쪽에다가 뭐를 갖다 둘 거냐면 여기다가 직모에 대한 유전자를 갖다 놔봅시다. 그러면 스몰 T 이걸 곱슬머리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직모하고 곱슬이라고 하는 두 개의 형질은 대립 형질이 되는 거고 그러면 라지 T하고 스몰 T는 대립 형질에 대한 각각의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쟤네 둘은 대립 유전자냐? 일단은 맞긴 맞습니다. 라지 T하고 스몰 T가 대립 형질에 대한 유전자니까 대립 유전자라고 표현은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근데 이 사람은 직모 유전자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도 라지 T가 들어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대립 유전자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라지 T하고 스몰 T가 대립 유전자 관계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원래는 틀린 말이어야 돼요. 원래는 어떤 말이 맞는 거냐면 라지 T와 스몰 T가 각각
서로 다른 대립 형질에 대한 유전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래 좀 더 맞는 말이고요. 대립 유전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렇게 대립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각각 존재할 때 우리한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게 되는 형태에서 이 한 쌍을 이루는 유전자끼리를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 이게 라지 t, 스몰 t 냐는 그냥 그 사람이 가진 유전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라지 t 사람인 사람한테선 라지 t와 라지 t가 대립 유전자 관계인 거예요. 라지 t 스몰 t인 사람은 라지 t와 스몰 t가 대립 유전자 관계인 거예요. 스몰 t인 사람은 스몰 t와 스몰 t가 대립 유전자 관계인 겁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상 각각 형질에 대한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쌍이 꼭 꼬박꼬박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이런 거야. 자, 우리 몸을 이루는 건 어차피 형질이 있어요. 그리고 형질을 결정하려면 대립 형질에 따른 유전자가 가장 기초적인 것만 할 거야. 뒤에 가면은 워낙 여러 가지 예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따로 추가로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형태는 대립 형질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유전자가 두 개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가 발현됐을 때 내용과 얘가 발현됐을 때 내용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립 형질이 존재할 때 이 대립 형질이 어떻게 한 쌍을 갖게 되냐, 즉 라지 t냐 라지 t 스몰 t냐 스몰 t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형질이 바뀌게 되는 형태가 될 건데, 이때 라지 t든 라지 t 스몰 t든 아무튼 이 한 쌍이 서로 무슨 관계상에 있는 거라고? 대립 유전자 관계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립 유전자 쌍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형질을 뭐 단일인자, 유전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정리를 할 거고. 그랬을 때 이 대립 유전자는 꼭 어떻게 존재해야만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떻게 존재하도록 되어 있냐면, 항상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나눠져서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얘처럼 여기가 라지 t가 있다면 이 라지 t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여기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얘 복제한 거니까 같은 거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도 얘 복제한 거니까 같은 거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지 t로 잡았으면 여기가 라지 t, 이 라지 t의 대립 유전자인 라지 t가 여기 들어있는 거고요. 라지 t 스몰 t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 라지 t가 들어있다면 얘 대립 유전자인 스몰 t가 여기 들어있는 거고요.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 우리가 염색체를 얘기할 때 상동 염색체는 서로 같은 유전자를 갖는다라는 말은 맞는 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 지금 이게 라지 t가 되면 라지 t인 사람은 라지 t니까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요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때 맞아요. 근데 염색체 전체로 이야기를 확장해 보잖아? 그러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염색체 하나당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개수가 수백 개예요. 한마디로 상동 염색체끼리 완벽하게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려면 그 수백 개의 유전자가 전부 다 완벽하게 딱 다다다다다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건 어때야 되냐면 내가 어떤 수백 개의 유전자를 동형접합, 같은 조합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라지 t 이런 형태로 꼭 같은 조합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그 같은 조합을 갖고 있는 수백 개가 한 염색체 상에 존재해야만 하거든.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상동염색체끼리는 서로 유전자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왼쪽에도 라지티고 오른쪽에도 라지티인데 그러면 같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것만 가지고 질문하면 같은 거 맞아요. 근데 저게 같아 보인다고 해서 염색체 전체 유전자가 서로 같은 건 아니라고. 결과적으로 그냥 상동염색끼리 염색체는 그냥 무조건 다르다라.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조건 다르다라고 놓고요. 근데 눈에 보이는 유전자는 일단 같아?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유전자에 대한 질문은 같다고 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질문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넓게 얘기할 때는 상동염색끼리는 같은 염색체를 갖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갖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은 형제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나눠 갖는다가 맞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하나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를 꼭 나눠 갖도록 되어 있는 거죠. 상동염색체는. 반대로 대립 유전자 자체가 상동염색체 같은 자리에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꼭. 그렇죠? 이걸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일종의 약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염색체는 차 같은 거고 그리고 대립 유전자는 차 안에 탄 사람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의 유전자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 번 탄 차를 바꿔 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라지티가 있으면은 그냥 이쪽에 라지티 스몰티 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 이쪽에 라지티가 들어갔으면 이쪽에 스몰티가 무조건 들어가도록 되어야 돼. 같은 차를 탈 수는 없어요. 서로 다른 차를 타고요. 근데 이 차가 중간에 바뀔 일은 없습니다. 계속 이 차를 타고 쭉 가는 거예요. 요걸 기본으로 해야 돼요. 바뀌는 형태의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돌연변이.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유전 현상이니까 그건 나중에. 자, 그래서 요거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라서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걸 확장시켜 오면은 결국 X 염색체와 Y 염색체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요. 일단 X 염색체랑 Y 염색체는 유전자는 달라요. 근데 유전자는 당연히 다릅니다. 애초에 상동염색체끼리도 유전자가 다르다라고 했죠. 그렇지? 근데 대신에 상동염색체끼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같은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나눠 갖는 형태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X와 Y는 형질도 다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X 염색체와 Y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아닙니다. 상동 염색체는 같은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나눠 갖는 형태여야 돼요. 같은 대립 형질 아닙니다. 같은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 같은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나눠 갖는 게 상동 염색체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X랑 Y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상동염색체처럼 행동한다. 혹은 상동염색체 관계에 있다. 이런 정도로만 표현합니다. 이게 왜 상동염색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건데 그건 세포 분열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할 때는 또 X랑 Y가 서로 상동염색체인 상동염색체 관계, 그러니까 상동염색체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또 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유전자에 대해서는 용어 정리도 그렇고 잘 이해되어 있어야 되는 게 이 정도 내용이 일단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유전자고 그때 유전자가 우리가 가장 흔한 조합이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형태인데 그때 그 한 쌍을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꼭 라지티 스몰티가 대립 유전자가 아니야. 저는 매년 이 시기에 이 수업을 할 때 매번 이 얘기를 하는데도요. 시험 기간만 가까워지면 선생님 라지티의 대립 유전자는 스몰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꼭 나와요. 유난히 멍청한 학년, 유난히 잘하는 학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희석되고 헷갈릴 수 있게 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건 이해는 하는데 안 헷갈리면 좋겠죠. 이왕이면 한번 알고 그걸 끝까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제일 당연히 좋겠죠. 헷갈릴 수는 있어도 안 그러는 게 제일 좋으니까 일단 잘 잡아두고 가보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꼭 라지티의 대립 유전자는 스몰티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라지티의 대립 유전자는 라지티일 수도 있고 라지티의 대립 유전자가 꼭
스몰 t여야만 하는 건 아니고 스몰 t의 대립 유전자가 스몰 t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내가 가진 특정 형질에 대한 한 쌍의 유전자가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인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랑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세포 분열까지는 가야 다음 주에 이제 기본적인 유전자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포 분열을 안 해도 한번 여러분들 그냥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A라고 하는 사람의 세포를 가져다 놨어요. A는 여성입니다. 여성이라는 거는 일단 생각 안 해도 돼.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질문만 할 거니까. 그래서 A라는 여성의 세포를 봤는데 이 사람은 라지 A 한 개랑 스몰 A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흔히 얘기를 하면 라지 A, 스몰 A가 한 쌍의 형질을 결정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보통 문제에서는 항상 그걸 설명을 합니다. 라지 A랑 스몰 A는 같은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꼭 그 설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그럴 테니까 대충 그냥 봐주셔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라지 B가 한 개가 있대요. 근데 스몰 B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대 라고 해요. 자, 스몰 B 몇 개예요? 하나예요. 우린 알 수 있어요. 왜? 라지 B도 결국은 라지 B, 스몰 B라고 하는 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꼭 필요한 거거든. 그러면 스몰 B가 한 개가 꼭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니까 라지 D, 스몰 D라는 게 있대요. 근데 라지 D는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스몰 D가 두 개래. 그러면 우린 라지 D가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0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장 기본적인 기조로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자, B 이번에는 남성입니다. 자, 남성의 경우에는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얘는 좀 다르게 해볼까요? 2, 0 여기까지도 뭐 다 똑같이 왔는데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자, 왜 여성과 남성에서 이렇게 케이스가 갈라지냐면요. 일단 앞에 라지 스몰 A나 라지 B 스몰 B는 둘이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뭐야?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왜? 그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각각 어디에? 상동염색체에 같은 자리에 서로 나눠져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 알아서 그냥 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상동염색체를 한 쌍씩 갖다 놓으면 얘는 여기에 라지 A, 여기에 라지 A, 여기에 스몰 A, 여기에 스몰 A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것도 상동염색체 상에 표현을 해보면 얘는 라지 B, 라지 B, 라지 B, 라지 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두 개라면서요? 네 개인데요? 아, 이건 이제 복제된 상태로 그리는 거라서 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지고 라지 A, 스몰 A 똑같이 넣고 얘는 똑같이 그리는 대신에 라지 B 두 개랑 스몰 B 두 개를 옆에다가 해줘야 되는 형태가 될 거라면 마지막 거는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쌍 그려놓고 여기에 스몰 D, 여기에 스몰 D, 여기에 스몰 D, 여기에 스몰 D 이런 식이 될 거거든요. 근데 밑에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명히 하나에다가 일단 라지 D, 라지 D 이렇게 채워 넣겠어. 그런데 그럼 얘는 옆에 이게 뭐가 없어야 되는 거야? 상동염색체가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없다라는 건 상동염색체가 없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인 겁니다, 결국에. 오케이?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없으려면 상동염색체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분명히 다른 경우에서 분명히 다 멀쩡하게 상동염색체가 있는 걸 봤거든. 그럼 얘는 얘 상동염색체가 없으려면 뭐 어떤 경우예요? 얘가 X염색체라는 걸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여성의 경우에는 X 한 쌍으로 되어 있고 XX니까. 근데
남성의 경우에는 XY이기 때문에 Y 염색체는 생긴 게 달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유전자도 다르고요. 유전자만 다른 게 아니라 아예 형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X 염색체에 들어있는 어떤 유전자의 대립유전자를 Y가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Y가 가진 형질과 X가 가진 형질은 완벽하게 따로입니다. 실제로 그럼 Y 염색체에 들어있는 애들은 어떻게 결정되게 되냐면 무조건 대립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작동하게 됩니다. Y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대립유전자가 처음부터 없어요. 그렇겠지? YY 이렇게 작동하지 않으니까. Y 염색체는 남자한테 무조건 하나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자한테는 아예 있지도 않고요. 이게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될 거면서 가장 좀 쉬운 영역에 들어있는 얘기지. 아마 이미 중학교 때도 좀 많이 해봤을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여성의 경우에도 어떤 걸 좀 볼 수 있냐면 10, 10, 0, 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던가, 뭐 아니면 분명히 이렇게 출발했던 어떤 세포로부터 만들어졌는데 20, 02, 뭐 02, 뭐 이런 식으로만 되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즉 이제 무슨 얘기를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냐면 세포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개인적으로는 체세포 분열을 설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긴 하는데요. 어차피 감수 분열을 설명하려면 체세포 분열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게 나으니까 세포 분열 과정 자체를 먼저 언급을 해볼 건데,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세포 분열 과정? 자, 세포 분열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세포를 보게 되면 세포는 당연히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염색사라고 하는 건 결국 이 핵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DNA야, DNA.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염색체를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간기라고 부르죠. 이제 얘가 간기의 세포인 거예요. 간기의 세포의 특징은 뭐냐? 핵이 있어요. 핵이 있기 때문에 아직 염색체가 만들어지기 전 염색사로 되어 있고 그게 핵 안에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색체를 아직 볼 수 없는 시기다라는 게 일단 간기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이 간기의 세포는 뭘 해요? 간기에 일어나는 일로 가장 많이 언급을 하는 게 뭐였어? 기억나? 그쵸. 간기에 하는 게 가장 메인이었던 문제입니다. 이 시기에 DNA 복제를 해요. 왜냐면 이 이후로 이제 얘는 뭘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저기서 얘기했던 세포 분열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개의 세포로 나눠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일단 먼저 얘기해 볼 게 체세포 분열인데요. 자, 체세포 분열은 목적이 뭐예요? 다세포에게와 단세포에게서의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다른데요. 어차피 우리는 다세포 생물, 즉 인간을 기준으로만 얘기를 해본다라고 먼저 그냥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면 얘네들은 목적이 세포 수를 늘리는 거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세포를 수천 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수천 개 너무 적죠. 근데 대충 수천 개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 수천 개의 세포가 서로 다 달라. 그건 좀 이상하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전부 다 완벽하게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있는 한 사람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서로 유전자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세포들의 생김새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다 다뤄봤죠. 뭐예요? 뭐 뉴런, 근육세포 이런 애들의 생김새가 좀 다르잖아. 일반적인 세포들이랑.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진 유전자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인데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수가 되게 많은데, 근데 그 되게 많은 세포들이 전부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태초로 돌아가면 무조건 뭐예요? 세포 하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세포 하나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세포 수가 됐는데 전부 다 유전자가 똑같다는 얘기는 DNA 복제라는 과정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포 분열을 할 때 복제 과정을 꼭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복제가 끝난 뒤에
전기가 되면 뭐예요? 전기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쵸? 간기에는 이제 DNA 복제가 일어났으면 전기에 염색체, 그쵸?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가? 핵막이 사라져요. 핵막이 사라진다는 게 결국 핵이 사라지는 거지. 핵의 껍데기가, 여기가 이제 껍데기가 사라지면서 염색사가 염색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염색체는 어떤 형태냐? 아까 우리가 그려놨던 이 상태가 됩니다. 왜? 이미 DNA가 복제된 상태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중기에는 뭐가 돼요? 지금 이런 염색체들이 이제 적도판에 배열이 됩니다. 적도판에 일자로 쫙 배열이 돼요. 그리고 양쪽 끝에를 보면요, 방추사라고 하는 실이 이렇게 양쪽 끝에서 나와요. 우리가 이 양쪽 끝을 양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지구과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포를 볼 때도 양쪽 끝을 양극이라고 보면 가운데가 적도인 거지. 그래서 적도판, 양극 이런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지구에서, 우리 지구를 볼 때처럼. 그래서 양극에서 이렇게 방추사가 나와서, 방추사는 요 가운데 있는 동원체와 부착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인데, 염색체 자체의 동원체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결합보다 방추사와 동원체가 부착되는 결합의 세기가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 요 결합이 엄청나게 강한 결합이야. 이렇게 붙여놔. 그럼 이제 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후기에는 방추사가 짧아집니다. 근데 짧아질 때 기준은 여기서부터 나온 애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짧아지는 거야. 절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점으로. 그러면 방추사가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염색체를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동원체가 요 방추사와 동원체 사이의 결합보다 동원체 요 사이의 결합이 더 약하기 때문에 여기가 쭉 찢어지면서 양쪽으로 쭉 잡아당겨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후기에는 염색체가 각각 분리돼서 양극으로 이동. 이때 우리가 요 염색체 하나를 이루는 요 각각의 부분을 뭐라고 부르게? 그쵸. 요 하나씩을 염색 분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후기에 흔히 뭐라고 하냐면 염색체가, 염색 분체가 서로 나눠진 다음에 양극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일단 전기에 일어난 일이 역행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염색체가 염색사로 다시 풀리면서 핵막이 나타나서 간기 때처럼 핵에 다시 둘러싸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양쪽으로 염색체가 이동한 상태니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핵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되겠어요? 이제 가운데를 가르기만 하면 세포 두 개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말기에 일어나는 일을 뭐라고 하냐? 세포질 분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까지도 많이 얘기했었냐면, 동물의 경우에는 세포질 함입 내지는 세포질 만입에 의해서 일어난다. 식물의 경우에는 세포판 형성에 의해서 일어난다. 정말 재밌게도 지금까지 한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다 중학교 때도 있었던 내용이고, 근데 여전히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생원에서도 이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생원 메인 내용은 이건 아닙니다. 자, 요게 기본적인 세포 분열 과정인데요. 근데 재밌게도 실제로 우리가 세포 주기를 보잖아? 그러면 세포 주기를 여러분 초등학교 방학 시간표처럼 이렇게 원 사이클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간 여러분들 시간표랑 비슷하죠. 놀기, 그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딱 여기까지만 발견이 됐었던 게 맞아요. 예전에.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간기가 고작 DNA 복제나 하면서 이렇게까지 길었어야 됐나? 라는 걸 뜯어보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실제로 DNA의 변화, DNA량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는 이 전체의 극히 일부더라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기를 3등분해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전중후 말을 합쳐서 우리는 하나의 기, 뭐라고? M기라고 부르는 분열기라고 뭉쳐서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나오는 일들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알긴 알아야 돼요. 사실 생원은 수능 이런 데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표현도 몰라도 됩니다. 근데 내신에서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냥.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M기라고 분열기로 하나로 뭉쳐서 부르게 되고요. 그러면 간기를 이제 3등분해서 부를 때는 우리 요 S기라고 하는 요기가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가 됩니다. 근데 DNA 복제기를 제외하고도 전체적으로 시간을 쓰는 다른 많은 영역이 있었던 거죠. 다른 데에 시간을 쓰고 있는 게 많았던 거죠. 이거를 좀 배분을 다시 할게요. 한 요 정도로 다시 다 적어야겠네. 이 정도로 배분하는 게 좋겠네요. S기, DNA 복제. 사이클은 당연히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이 M기하고 S기 사이에랑 S기가 끝나고 M기까지랑 M기가 끝나고 S기 사이에 여기. 선생님, M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S기 사이는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시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방학 시간표 사이클처럼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세포 분열을 한창 하는 세포들은 보통 어때? 세포 분열이 끝나잖아? 그러면 다음 세포 분열을 준비하고 또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포 분열을 반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방학 시간표처럼 사이클인 거. 자, 그랬을 때 우리는 S기 앞, 뒤로 나눠서 뒤를 G2, 앞을 G1 이렇게 불러줘. 그러니까 G1기는 일단 S기 앞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두게 돼서요. 우리는 세포 분열 주기를 얘기할 때 G1기, S기, G2기, M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 G2기가 더 간단하니까 G2기에 일어난 일을 먼저 얘기해 보면 G2기는 분열 준비기라고 해서요. 그냥 분열을 준비해요. 그래서 바로 직후에 오게 될 M기, 즉 세포 분열하는 시기, 분열기를 이제 바로 준비를 하는 시기가 그냥 G2기입니다. 그럼 이때 뭐 하냐면요. 그냥 분열할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요. 뭐 예를 들면 방추사를 만들 준비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되게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는 딱히 질문할 일이 없는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세포가 둘로 나눠졌어. 근데 우리 세포에는 세포가 살아있으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세포호흡이 있죠. 근데 세포호흡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합니다. 근데 세포를 둘로 나눠버리면 한쪽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한쪽에 미토콘드리아가 없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이쪽에 넣어줄 미토콘드리아와 이쪽에 넣어줄 미토콘드리아가 다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도 결국은 뭘 해야 돼요? 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한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복제하는 시기가 G2기가 됩니다. 실제로 방추사를 만들기, 열심히 합성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G2기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 방추사라고 하는 것도 세포 소기관이라서요. 결국 그것도 일종의 세포 소기관 복제에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세포 소기관 복제가 가장 메인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G2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기 가고 나면 그럼 G1기는 뭐냐면 S기 그러니까 분열 전에, 분열 준비하기 전에, DNA 복제하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나야 되는 무언가잖아요. 그러면 G1기에는 뭘 하냐면요. 실제로 이제 G1기가 제일 긴데 저 긴 G1기 시기 동안 뭘 하냐면 세포 생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어느 쪽으로 이해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자, 세포가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세포를 두 개로 나눠야 되지. 근데 우리는 체세포 분열의 가장 메인 목적은, 세포수를 늘리는 가장 메인 목적은 뭐예요? 생장입니다. 그럼 결국 몸집이 커지려고 하면 전체 크기가 커져야 되지.
근데 사실 세포를 반으로 그냥 둘로 쪼갰다고 하면 세포 수만 늘어났지 전체 크기가 커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포를 키운 다음에 쪼개. 그러면 되지.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세포를 키우고 DNA 복제한 다음에 분열 준비해서 쪼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순서는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럼 실제 순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있던 세포를 쪼개요. 그리고 각각의 세포가 원래 크기로 돌아올 때까지 세포가 생장을 하는 시기가 지원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기를 세포 생장기라고 불러요. 근데 선생님 뭐가 다른가요? 뭐 사실 별로 안 달라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먼저 커진 다음에 쪼개든 쪼개고 커지든 상관없거든. 근데 엄연히 따지면 쪼개고 커지는 게 맞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쪼개고 커지는 게 맞는데, 이제 왜 쪼개고 커지는 게 맞고, 그러면 지원기가 M기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지원기는 엄연히 따지면 M기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근데 왜 우리는 G1, S, G2, M 순서로 이제 분열을 쭉 이런 순서로 나열하게 됐냐? G1하고 S하고 G2를 합쳐서 간기라고 불러왔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하나의 기인 간기로 불러왔기 때문에 간기를 쪼갰는데 일부를 뒤로 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G1을 맨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엄연히 따지면 G1기는 M기 뒤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완벽하게 세심하게 따졌을 때 세포 분열 주기는 S, G2, M, G1 순위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흔히 G1, S, G2, M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이게 세포 분열인데 굉장히 딥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세포 분열은 우리가 딥하게 볼 부분이 아니에요. 결국은 중요한 건 감수 분열이거든요. 자, 근데 또 세포 분열이 딥하게 물어볼 게 없는 부분, 없는 영역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딥하게 질문할 만한 영역이 있어요. 애초에 오늘은 이제 감수 분열은 다음 주에 해야 될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자, 그래서 딥하게 얘기할 게 뭐가 있는지 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다시 또 용어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핵상과 핵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요 핵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인 건 뭐가 있냐면, 고릴라하고 사람은 핵상이 똑같아요. 고릴라의 체세포와 사람의 체세포의 핵상은 똑같아요. 좀 신기하긴 한데 사실 고릴라는 사람이랑 되게 가까운 종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물고기의 체세포 핵상과 사람 체세포 핵상도 똑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물고기가 아니라 러브버그 뭐 이런 걸 가져와도 똑같아요. 바퀴벌레 체세포 핵상은 사람의 체세포 핵상과 똑같아요. 애초에 핵상이라는 게 뭐냐면, 왜 뭘 갖다 놔도 다 똑같게 되냐면, 핵상이라는 건 염색체의 상대적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와 뭐가 있냐면 EN과 N 이렇게 두 가지만 있어요.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EN은 44 플러스 XY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그 44 플러스 XY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그거는 우리가 굳이 디테일하게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표현하려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 핵상이라는 단어 자체는 앞에 EN,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래서 EN이냐 N이냐가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EN하고 N은 뭐냐? 상동이 있는 상태를 EN 세포라고 부르고요. 상동이 없는 상태를 N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 시종일관 G1기 때 핵상 EN, S기 때 핵상 EN, G2기 때 핵상 EN, M기 때 핵상 EN입니다. 핵상이 변하지 않나요. 절대로.
이게 체세포 분열의 특징이에요. 가장 많이들 오해하는 게 S기가 DNA 복제기라는 것 때문에 G1기의 핵상은 N 아닌가요? 라고 하는 학생이 정말 많아요. 근데 DNA 복제랑 염색체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G1기의 세포들은 염색체를 그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G2기의 세포들은 쟤를 복제하고 낳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것뿐 결국 상동염색체 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시종일관 EN이에요. 염색체 숫자 자체도 변하지 않아요. 저거 몇 개 있다고 표현하게 우리는 저걸 염색체 몇 개라고 표현해? 2개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염색체 몇 개라고 표현해? 2개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염색체는 동원체를 기준으로 그냥 세주면 되는 거다 보니까 염색체 개수가 실제로 변하지도 않거니와 체세포 분열 과정에는 원래 안 변하는 게 목적이에요. 체세포 분열의 목적 자체가 원본 세포와 분열 결과 세포. 자, 우리가 이 원본 세포를 뭐라고 하냐? 모세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열 결과 세포를 딸세포라고 해요. 이랬을 때 모세포와 딸세포의 유전적 구성이 완벽하게 동일한 게 원래 체세포 분열의 목적이다 보니까 DNA 양이든 세포 저거든 바뀌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 그래서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래부터 체세포 분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시종일관, 체세포 분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핵상이 EN입니다. 그냥 체세포 분열뿐만 아니라 그냥 체세포 자체가 항상 EN의 핵상을 갖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단순하게 EN은 체세포는 당연히 다 EN이어야 되고 EN이면 상동염색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랑 연결이 되면 이게 후에 뭐랑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EN인 세포는 무조건 대립 유전자 쌍을 갖고 있겠네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결국은 우리의 유전자 분석에서 핵심이 되는 게 요겁니다. 왜? 이렇단 얘기는 N이라서 상동이 없으면 대립 유전자 쌍이 없을 거란 얘기인 거니까요. 근데 결국 N인 케이스는 체세포 분열에서는 안 나왔으니까 어디서 나오겠어? 감수 분열, 생세포 분열, 다른 분열에서 나올 겁니다. 일단 핵상은 그냥 이런 거다라고 이해해주면 되는 거라서요. 실제로 아까 뭐 고릴라하고 사람의 핵상이 같다고 했잖아요. 염색체 수 달라요. 고릴라가 사람보다 염색체 수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핵상은 그래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체세포 핵상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체세포 핵상은 다 EN이에요. 어차피 항상 상동염색체 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지어 생물을 갖다 놓을 필요도 없어요. 바이러스를 갖다 놔도 똑같아요. 바이러스도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핵상은 EN일 겁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염색체를 만드는지 여부는 뭐 만들긴 할 것 같네요. 숙주세포 안에서. 아무튼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그럼 밑에 이제 핵형. 근데 핵형은 좀 달라요. 핵형은 고릴라랑 사람의 핵형은 다릅니다. 무조건 달라요. 주워? 심지어 침팬지가 46, 염색체가 46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염색체 수가 똑같아요. 근데 핵형은 다릅니다. 핵형은 무슨 뜻이 되냐면 핵형은 염색체의 수, 모양을 포함한 염색체의 형태와 관련된 그런 그런 전체적인 정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핵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핵형은 무조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핵형은 같은 종끼리는 똑같고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우연히 같은 종은 존재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실제로는 그 둘의 핵형은 다른 거죠. 염색체 수만 같은 거지 핵형은 다를 거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유전학 혹은 분자 생물학적인 종의 구분을 이런 방식으로 해요. 핵형이 다르면 서로 다른 종으로 보는 거지. 실제로 핵형이 다르면 그 종간 번식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 모양 이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핵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것도 하냐면 핵형 분석이라는 것도 해요. 핵형 분석이 되게 재밌는 점인데 핵형 분석을 보면요. 제일 앞에 있는 게 제일 커요. 그리고 무조건 한 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체세포로 핵형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좀 더 작아요. 그리고 한 쌍이 있어요. 그 다음 거는 좀 더 작습니다. 그리고 한 쌍이 있어요. 이렇게 쭉 크기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크기 순서대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핵형 분석 방식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옛날에 핵형 분석 어떻게 했는지 알아? 사람의 체세포를 진짜로 분열 중인 세포를 꺼내. 그래서 걔를 염색을 해놓고 현미경으로 보면서 그렸어요. 일일이 그려서 하던 게 원래 핵형 분석의 시작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굳이 우리가 그리지 않아도 뭐 AI가 그려준다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놓고 어떻게 했냐? 가장 큰 염색체를 뭐? 1번.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뭐 13번 염색체, 21번 염색체, 21번 염색체가 3개면 다운 증후군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번호가 뜻하는 게 그냥 몇 번째로 큰지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몇 번째로 큰지. 가장 큰 게 1번. 21번이면 뒤에서 두 번째인 거죠.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 쭉 크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걸 쭉 나열해 놓은 게 이제 우리가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근데 왜 22번까지만 되어 있냐? 뒤에 뭐는 따로 해주니까 성염색체는 따로 해줍니다. 즉 번호가 매겨져 있다. 그럼 뭐야? 상염색체인 거고요. 그래서 상염색체만 1번부터 22번까지만 매기게 됩니다. 44번의 상염색체는 각각 그러니까 한 쌍씩, 두 개가 한 쌍씩을 이루게 될 거고 상동염색체끼리는 같은 번호를 매겨주니까 22번까지 상염색체 번호가 매겨지고 성염색체만 따로 XY, XX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게 핵형 분석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핵형 분석은 크기 순서대로 나열이 됐고 그래서 크기가 큰 것부터 우리가 번호를 매겨준 거라는 거. 생각보다 뭐 나름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핵형하고 핵상은 되게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체세포 분열에서의 핵상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또 감수 분열하기 전에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일단 기초적으로는 오늘 한 내용 이 정도만 알면 되긴 하는데 DNA 상대량 얘기를 할까 말까? 아이고 잠깐만 합시다. 그러면 체세포 분열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체세포 분열은 G1기, S기, G2기, M기 4개의 시기로 되어 있고요. M기가 끝나면 다시 G1기로 되돌아가서 쭉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럼 핵상은 어떻게 되냐면 G1기에서 핵상은 EN, G2기에서 핵상은 EN, M기에서 핵상은 EN, 시종일관 EN입니다. 사실은 G1기랑 S기는 핵상을 표현하기에는 원래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G1기랑 S기 때는 원래 뭐가 없어? 사실 심지어 G2기 때도 그런데요. G1, S, G2기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간기입니다. 간기면 뭐예요? 염색체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핵상을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래도 그냥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어차피 염색사로 되어 있을 뿐 그 염색사 염색체를 응축시켜 놓으면 어차피 뭐니까 상동염색체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핵상이라면 이제 DNA 상대량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DNA 상대량은 뭐냐면 DNA는 절대량에 대한 이야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너무 많거든. 그래서 상대량으로만 항상 표현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시작을 1로 놓고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요. 저는 일부러라도 2로 놓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시작 DNA량을 2로 놔봅시다. 그러면 S기 때 4가 되어가 아니고요.
이게 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S기는 DNA를 복제하는 식인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복제라는 게 아무리 원래 있던 걸 놓고 그걸 한 번에 딱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게 무슨 직지심체요절? 이거 찍어내는 것처럼 찍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한 자씩 이렇게 한 줄씩 새기는 과정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DNA가 2에서 한 번에 4로 빡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차 늘어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S기 때가 아니라 보통 S기를 거쳐서 G2기가 되면 DNA 상대량이 4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핵상은 2N이고 이때도 핵상은 2N이지만 DNA 상대량이 늘어난 거가 되는 거죠. DNA 복제를 했어요. 그리고 M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M기 때 DNA 상대량이 몇이야? 라고 하면 4예요. 그리고 언제 얘가 다시 2로 줄어드냐면 분열기 말기 때 2로 줄어들거든? 근데 이 말기라는 게 말기 초반부는 여전히 4였다가 세포가 둘로 탁 나눠지는 순간 바로 2가 되는 거거든? 근데 사실 세포가 탁 둘로 나눠지는 순간 하면 잠깐 있다 바로 지원기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세포 딱 둘로 나눠지는 순간쯤 되면 이미 핵 다 생겼고 이래가지고 그냥 둘로 딱 나눠지는 순간이면 바로 지원기로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세세하게 따지면 선생님 말기에는 핵상이 분명히 DNA 상대량이 분명히 2인 시기에 조금 이렇게 따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보면 그게 제일 편하고 실제로 그냥 이렇게 봐요.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DNA 상대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G1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2기라는 걸, S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DNA 상대량이 2였다가 여기가 이제 4인데요. 2에서 4로 늘어나는 동안 여기가 S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어느 정도 중간까지가 G2기가 되는 거고 M기가 살짝 한 여기까지가 M기예요. 그리고 이 뒤에는 뭐예요? 다시 G1기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가 되는 건데 이 그래프 말고 이거 너무 그래프를 그지같이 그렸으니까 옆에다가 좀 다시 그릴게요. 위에다가 그럼 어떤 그래프를 좀 같이 보냐면 이렇게 그립시다. 거의 똑같긴 한데 이런 그래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꼭 보게 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꼭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래프예요. 자, X축은 DNA 상대량이고요. 보통 이 문제는 얘를 이제 1로 줍니다. 여기가 2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세포수.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번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번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번 구간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면 1번 구간에 해당되는 게 G1S, G2M 중에 어떤 식일까요? 2번 구간에 해당되는 게 G1S, G2M 중에 어떤 식일까요? 3번 구간에 해당되는 게 G1S, G2M 중에 어떤 식일까요? 가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프의 특징은 X축에 DNA 상대량이 있고 Y축에 세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DNA 상대량이 1 근처의 값을 갖는 애들이 세포수가 제일 많고요. 그렇죠? 세포수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이 2 근처에 있는 애들은 세포수가 좀 많이 적네요. 그리고 중간에 1하고 2 사이에 있는 애들도 세포수가 좀 있긴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게 일단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1번 구간에 해당되는 것과 2번 구간에 해당되는 것과 3번 구간에 해당되는 제가 각각 뭐가 되냐? 1번 구간에 해당되는 거 G1기입니다. 가장 많이들 하는 얘기가 1번 구간이 G2기나 M기 아닙니까? 왜? 그때 DNA 상대량이 제일 크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 DNA 상대량은 X축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X축을 기준으로
DNA 상대량이 가장 클 때인 3번 구간이 G2기와 M기가 되고요. DNA 상대량이 가장 적을 때인 이때가 G1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 구간인 얘가 S기가 돼요. 아까 했던 얘기가 정확하게 성립하는 거죠. 아까는 우리가 2, 4로 봤던 거지. 이거 1, 2로 표현하면 딱 저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쟤는 1번 구간은 그냥 G1기, 2번 구간은 S기, 3번 구간 G2M기라는 걸 그냥 X축만 보고 그냥 해석하면 끝나요. Y축 세포수는 당장 이게 각각 무슨 식인지를 해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꾸 세포수까지 보면서 해석하려고 그래. 아니야. 세포수 상관없이 1번, 2번, 3번이 어떤 식인지는 X축만 보고 그냥 해석하면 끝나요. 일단 이렇게 해석을 맞춰놔야 돼. 그 다음에 세포수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포수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그 다음 얘기예요. 자, 그럼 세포수는 무슨 의미를 가져요? 이건 지금 그대로 해석하면 결국 무슨 얘기냐? G1기의 세포수가 제일 많고 S기의 세포수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사실 여기가 전체를 누적하면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의 세포거든요. 그 다음에 G2기나 M기의 세포가 가장 적네요. 그쵸?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 G1기가 가장 길고 그 다음으로 S기가 길고 G2기와 M기가 짧다는 뜻인 거죠. 사실 이걸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직관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건지를 가져와 볼게요. 자, 이 그래프 자체를 어떻게 그린 거냐면 한 사람한테서 세포 분열 중인 세포를 이만큼 떼온 거야. 그 다음에 떼온 애를 갖다 놓고 한 번에 약품을 처리를 해요. 이 약품을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이 세포들이 한 번에 다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 각각 서로 다른 세포 분열 주기를 하고 있었을 텐데 얘들이 동시에 한 번에 그냥 딱 멈추는 거지. 그대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품을 처리했어.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그래프로 그린 게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취한 세포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의 세포가 G1기였다는 거야. 이유가 뭐겠어? 그만큼 G1기가 오래 걸리니까 G1기에 해당되는 세포가 그렇게 많았겠지 라는 뜻이 되는 거죠. S기도 G1기에 비해서는 조금 짧아요. 근데 S기는 G1기랑 결국 거의 비슷하거든요. S기도 굉장히 긴 편이기 때문에 S기에 해당되는 세포 수도 꽤 많은 거지. 근데 G2기나 M기는 워낙에 짧은 기이다 보니까 G2기와 M기 합쳐도 세포 수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포 수는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해당 시기가 얼만큼 긴 시기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DNA 상대량만으로 그냥 시기가 해석이 돼요. 혹은 외워 그냥. 외우면 되잖아. 그런 다음에 세포수가 갖는 의미는 각각의 주기의 길이에 대한 의미인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냥 외워도 그리고 세포수가 그냥 길이여도 이게 꼭 그래프가 저 형태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세포 주기는 사람마다 다르고 종마다 달라요.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게 G1기와 S기가 비슷비슷하면서 제일 길고 G2기가 굉장히 짧으면서 M기가 엄청나게 짧은 형태가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주기라서 그렇지 사람마다 저 주기가 다 달라요. 종이 바뀌잖아? 그럼 또 훨씬 더 엄청나게 큰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도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더 바꿔놓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얘는 뭐랑도 연결이 되냐면 약물과도 연결이 됩니다. 방추사 형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처리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게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정리하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럼 체세포 분열의 마지막 주제까지만 딱 하고 오늘은 체세포 분열만으로 하고 정리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요. 아주 특이한 주기를 가진 체세포 분열들입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선 체세포 분열의 기본적인 거에 아직 설명하지 않은 한 가지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사람의 체세포는 잘 그러기는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조건을 잘 맞춰주면 몸 밖에서도 어느 정도 세포 분열을 일어나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특히나 암세포 같은 걸 채취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세포 분열을 촉진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돼요. 아무튼 세포를 이렇게 해놓고 샬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얇게 페트리 접시라고 하죠. 요즘에 페트리 접시에다가 놓고 걔를 이제 세포 분열을 시켜보잖아. 그러면 특이한 게 세포 분열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쭉 세포가 커져가요.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페트리 접시를 한 층을 쭉 채우고 나잖아. 그러면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멈춥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걸 세포 주기로 확인을 해보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짜 분열기가 끝나면 얘네들이 다음 S기를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G0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도 계속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일정 시점이 돼서 세포 수가 충분히 많아졌다 싶으면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추기 위해서 세포들이 G0기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G0기 들어갔어. 근데 그 페트리 접시에 있는 일부 세포를 이렇게 파서 덜어내잖아? 그러면 그 주변 세포들이 다시 세포 분열을 해서 거길 채웁니다. 그럼 걔네들은 G0기로 들어갔다가 바로 뭐해? 실제로 그 세포 주기로 관찰해보면 G0기로 들어갔던 이 근처 세포들이 바로 S기부터 시작해갖고 다시 분열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G0기는 약간 일종의 분열 대기 상태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초적인 세포 분열인데, 그러니까 세포는 이렇게 사이클을 돌다 보면요, G1, S, G2, M 이렇게 사이클을 돌다 보면은 얘가 어느 정도 세포 수가 맞춰졌다 싶으면은 세포 분열이 억제가 되면서 G0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G0기가 되어 있던 세포가 다시 주변의 세포가 사라지든가 하는 거에 의해서 다시 세포 분열을 촉진되게 되면, 촉진받는 어떤 요소가 있으면 S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G0기로 들어가는 과정이 고장난 세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세포를 우리 뭐라고 부를까? 이 G0기로 들어가는 게 고장난 세포가 있어. 무슨 뜻이야 그러면? 세포 분열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는 세포. 뭐예요? 그게 암세포입니다. 세포 분열을 멈춰야 돼. 세포 분열을 안 해야 돼. 근데 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를 암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암세포는 딱 그냥 그거예요. 실제로 암세포들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암세포가 재기능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암세포는 DNA 돌연변이에 의해서 G0기로 넘어가는 기능이 고장난 걸 암세포라고 하기 때문에 세포의 원래 기능까지 잃어버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능 아주 잘하는 암세포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백혈병이 그래. 백혈병의 경우에는 백혈구가 일종의 암세포로서 작용을 하는 건데, 암세포처럼 막 미친듯이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데, 그 백혈구들 다 재기능하는 백혈구들인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오히려 재기능을 하는 애들도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그냥 세포수가 늘어나면 안 되는데 늘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를 다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G0기로 넘어가는 게 고장난 경우를 우리가 암세포라고 불러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예시가 되고요. 두 번째 예시는 좀 더 내신틱한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선호하고요. 아마 그래서 광복은 그냥 안 다룰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일단 한번 정리는 해놓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세포 중에 세포 분열이 그러니까 S기, M기만 반복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G1기하고 G2기가 있긴 있거든? 근데 너무 짧아. 그래서 그냥 없다고 봐도 상관없을 정도로 짧고, 그냥 S기랑 M기만 계속 반복해요. 자, 이런 세포들은 뭔지를 얘기해 보려면 일단 이런 세포들이 갖게 될 특징부터 얘기해 봅시다. 자, S기랑 M기만 반복하면 DNA 복제랑 분열만 계속 반복하죠. 그러면 뭐가 없는 게 제일 크게 작용하냐면 G1기가 없는 게 제일 크게 작용합니다. 왜? 원래는 G1기가 있어서 뭘 해줘야 돼? 세포가 커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G1기가 없잖아? 그러면 원래 처음 세포 크기가 이거였어. 근데 S기, M기만 계속 반복하면 얘가 잘리고 하면서 똑같은 크기 안에 들어있는 세포 수 자체는 많아지겠지만 전체의 크기는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세포 수만 미친 듯이 늘어나요. 엄청 그냥 잘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뭐예요? 막 가위 놓고 막 다지듯이 이렇게 다져지는 거죠. 이런 식의 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세포 분열은 명칭도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의 세포 분열을 뭐라고 부르냐? 이걸 난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난할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수정란의 세포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예요? 제일 처음엔 세포 하나로부터 출발입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 딱 여기서부터 우리 모두가 출발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딱 그 세포 하나였던 시기에는 그 수정란이 S기와 M기만 계속 반복하면서 처음엔 세포수만 늘려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난할 초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냐면요. 그냥 세포 전체 크기는 그러니까 수정란 전체의 크기가 변하지는 않는데 한 번 잘려서 2세포기, 두 번 잘려서 4세포기, 세 번 잘려서 8세포기 이런 식으로 세포수만 계속 늘어나는 시기가 됩니다. 근데 계속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황공포증 올 것처럼 진짜 막 세포만 득실을 거리는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 상태를 포배기라고 불러요. 혹은 포배. 들어본 적 있지? 우리가 흔히 포배 상태쯤 되면은 그때쯤 뭐가 일어난다라고 해요? 뭐 착상이 일어나는 시기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흔히 하게 되죠. 그래서 포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그냥 진짜로 S기, M기만 반복하면 세포수만 막 늘려. 그래서 그때까지 세포수를 늘린 다음에 일단 늘려놓고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포배에서 낭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낭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 낭배에서 낭자가 뜻이 주머니 낭자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처럼 진짜 한쪽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요. 그 움푹 들어간 데가 인간의 경우에는 후구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나중에 생기고 항문이 먼저 생기는 동물인데, 그러니까 그 움푹 들어간 데가 항문이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소화관이 될게 움푹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움푹 들어가고 나면 이제 세포들의 갑자기 기능이 쫙 정해집니다. 우리가 전에 표현했던 거 분화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분화가 이제 쭉 일어나는 거지. 요게 이제 우리 흔히 태아의 발생 과정이 되거든요. 이 태아 발생 과정의 초기를 이루고 있는 게 난할이라는 과정이 되는데요. 그 난할이라는 과정이 S기와 M기만 그래서 반복되는 형태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포 기능은 못 정했으니까 나중에 기능 정하고 그 기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세포수만 막 미친 듯이 늘리는 상태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G2기가 없으니까 그 어떤 세포 소기관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포 질의 양도 너무 모자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또 근본적으로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난자를 하나씩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세포 분열 과정에서 보면은 모세포, 이제 정모세포와 남모세포, 난원세포, 정원세포, 여기 똑같이 하나의 세포로부터 출발하는 건 맞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정원세포를 4개의 정자로 나눠서 쓰거든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의 난원세포로부터 하나의 난자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죠. 원래 4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나머지 3개는 그냥 버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부실한 세포로 만들어요. 하나에 몰빵합니다. 왜냐면 초기 난할 때 써야 될 에너지나 초기 난할할 때 써야 되는 영양분이나 아니면 초기 난할할 때 써야 되는 세포 소기관 이런 걸 전부 다 몰빵한 상태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난할은 덮어놓고 S기, M기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알아두면 좋을 통합 상식도 약간 조금씩 섞여 있긴 한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저런 식으로 특이한 주기가 나오게 되면 그게 어떤 세포 분열, 어떤 세포의 세포 분열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이전에 그냥 세포 분열 자체도 중요한데, 사실 오늘 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핵상, 핵형, 그리고 이 둘을 포함한 초기 그 용어 정리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대립유전자가 뭔지, 대립형질이 뭐고 형질에 대해서 뭐가 뭔지, 그리고 같은 형질에 대한 대립유전자가 상등염색체 같은 자리에 들어있고, 이런 그런 용어 정리가 오늘은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